네. 그래서 일부는 이제 학교 생활 영역, 입학하게 된 학생들. 잠시만요. 마이크 안 꺼졌지.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이어갈 것인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영역. 수능 영역은 이제 선택형 수능제가 뭐냐, 국어에서 뭐 언어 매체, 화법 작문,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 확률과 통계, 이렇게 이제 선택 과목을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저랑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 학원이 과학 전문 학원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성공하는 대입 전략에서 우리가 과학 탐구는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짜갈 것인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은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또 평소에 어머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영역을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 Q&A 시간에 질문을 받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실시간으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그 질문 들어온 걸 가지고 설명회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교 생활 영역,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중학교 때는 뭐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단어라든지 생기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생기부라고 하죠. 학생부라고도 하고 학교 생활 기록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입에서 수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부 대학은 정시에서도 주로 이제 교육대학교, 교대죠. 교대나 서범대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를 정시에도 일부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설명드리는 이 어머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마찬가지고 이 파워포인트 자료에도 미기재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고요, 미반영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미기재는 학생부의 기록조차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요, 미반영은 학생부에는 기록을 하지만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학생의 생기부 중 이 미반영 항목은 대학 쪽으로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그냥 기록만 남겨놓고 대학에서는 모르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미기재 항목입니다. 자, 학교 생활기록부는 누가 입력을 하냐?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는 학급 담임이 입력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학급 담임이.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학생의 기본 인적사항, 성적, 특별활동, 출결 상황, 행동 특성, 학교에서 한 모든 활동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입력 주체를 잘 보세요. 입력 주체요, 작성 주체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원래는 학급 담임이 학생을 잘 관찰을 해서 이 학생은 어떠한 면이 장점이 있다,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어필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학급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영끌해서 영혼을 가지고 학생의 생기부에 신경을 쓰시는 학부모님, 담임이라면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렇게 운영을 해요. 일주일 또는 열흘간의 시간을 줄 테니 너희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실렸으면 좋을지 스스로 작성해서 나한테 제출해라. 뭐 종이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어떠한 경우에는 한글 파일로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파일로. 그러면 이제 한글 파일로 제출하면 담임 선생님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생활기록부에 입력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다 약간의 첨삭을 하셔서 하시는 분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시는 선생님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우리가 보통 교과, 비교과 이런 영역이 있는데,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번에 수시 뭐 넣을 거니? 학종 넣을 거니? 학교 넣을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종은 학생부 종합이고 학교는 학생부 교과예요. 그럼 학생부 종합은 무엇이냐? 교과와 비교과를 합해서 모든 걸 제공해서 전형, 입학 전형이 이루어지는 걸 학생부 종합 전형, 줄여서 학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 교과 내용만 대학에 전송이 돼서 전산으로 요것만 가지고 입학 전형을 하게 되는 걸 학생부 교과 전형, 줄여서 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교과와 비교과를 쉽게 말씀드릴게요. 교과는
시험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같이 숫자로 표현되는 학생들의 성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비교과는 숫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기타 사항, 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고 타에 모범이 되고, 그렇게 이제 기술하는 숫자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비교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보통 우리가 창체라고 해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은 사자성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동봉진, 자율 동아리, 그 다음에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체험 활동, 이렇게 자동봉진인데, 이게 이제 최순실하고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축소가 됐어요. 비교과 항목이.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영역에서 석차 등급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다들 9등급이다 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등급은 100분위로 반영을 하는데, 내신 성적표에서 100분위는 상위 4%까지가 1등급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7, 누적 11%까지가 2등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중에 수능 성적표를 보여드릴 텐데, 수능 성적표는 반대예요. 학교 생활기록부의 내신은 100분위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수능에서의 100분위는 숫자가 클수록 좋아요. 100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수단위, 최소 이수단위, 이건 뭐냐면, 한 학기에, 예를 들어 이번 학기에 국어가 4시간 들었다, 그럼 4단이에요. 이번 학기에 화학이 2시간 들었다, 그럼 2단이에요. 그렇게 이제 단위라는 거는 주당 수업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최소 이수단위 몇 단위를 채워야 되느냐,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짤 때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틀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이수단위를 어기는 경우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학교 생활기록부, 이거 잘 보세요. 줄여서 이제 생기부인데, 기재가 가능한 행사는 학교 내에요. 학교 울타리 내에서 하는 활동은 기재가 돼요. 근데 학교 울타리 내에서 하는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학교의 교육계획에 있는 거, 학교에서 주체와 주관을 다하는 거, 그리고 해외 활동은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것만 해야 되고요. 타 교육기관에서 하는 거 중에는 학교장이 승인했거나 동일학교일 때,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동일학교. 이 동일학교라는 건 뭐냐면은, 이번에 서울대에서 과학캠프를 한댄다. 너희들 중에 선착순 30명을 선발해서 30명만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선착순에 급급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선착순이면 일단은 신청하죠. 저도 길 가다가 선착순이라 줄 섰어요. 줄이 짧아져서 보니까 헌혈이더라고요. 빨리 도망쳐 나왔는데, 이 선착순이라고 해서 혹 하시면 안 돼요. 동일 학교급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서울대에서 주최하는 과학캠프다. 서울대는 동일 학교가 아니에요. 인근의 이웃 학교일 때가 동일 학교예요. A고등학교 옆에 B고등학교에서 이걸 하는데,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승인을 했다. 그거는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대학에서 캠프를 주관한다, 어떤 행사를 주관한다, 결코 기록이 불가능합니다. 자, 교육 관련 기관. 그러면 대학이 아닌 어디서, 학교 이외의 기관 중엔 어디서 활동하는 거는 인정을 하느냐? 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제교육원, 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참고로 이런 기관에서 고등학생 상대로 어떤 행사를 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육부에서는 이 6개 교육부 소속 기관에서 하는 거는 허용을 해주지만, 실제 이 6개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제 기억상 없습니다. 창체,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유명무실해집니다. 이 몇 자를 작성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축소되어 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과 어머님들께서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은 세특이라고 하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에요. 자, 학생부의 기본 구성 변화. 일단 교과 활동, 아까 창체는 비교과 활동이에요. 교과 활동에서 현재 고1, 이 입시 설명회의 주력이 주로 고1하고 중3이 많으신데, 현재 고1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활동 미기재입니다. 방과후 활동.
고2, 고3도 미기재예요. 학교에서 무슨 강의를 한다더라. 어디에서 뭐 교수님이 어디 뭐 물리학과 교수님이 와서 뭐 자연과학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 강당에서 강의를 한다더라.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교수님이다. 가서 얼굴도 좀 찍어야지. 의미가 없습니다.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입에 이게 달려 있어요. 거의 습관화가 돼 있어요. 야, 학교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거 꼭 해라. 애들 반응이 시큰둥하죠. 그날 학원 가야 되는데, 그날 뭐 약속이 있는데. 애들 반응이 시큰둥하면은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생기부에 기록할 거야. 그럼 냅다 신청합니다. 기록 미기재예요. 기록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그대로인데 자율동아리가 현재 고2, 고3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개 30자를 넘기면 안 돼요. 자율동아리 이름 쓰면 보통 10자 정도는 들어가죠. 그리고 그 동아리가 봉사 동아리다 내지는 뭐 과학 탐구 동아리다 활동의 기본적인 내용을 쓰면 30자가 금방 차게 돼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현재 고1은 그것마저도 기재는 되지만 미반영이에요. 대학에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자, 솔직해집시다. 어머님들, 학생들 학교에서 하는 활동 왜 합니까? 자아실현?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교 다닐 때 도덕교과서에 나왔던 자아실현은요, 없는 단어고요. 솔직히 대학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학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에 쓸데없이 땀 흘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고요. 소논문,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조국 딸 아들이 아주 큰일 난 거죠. 소논문 자체를 금지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으로 들어와서는 특기사항은 계속 미기재요. 계속 봉사활동. 그 다음에 교내외 학교에서 주선해주는 봉사활동은 기재도 되지만 개인 봉사활동, 선생님 저 어디서 무슨 뭐 봉사활동 기관에서 하는 거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래 추억으로 간직하렴. 그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진로 희망 분야, 이것 때문에 어머님들이 고3 가서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의대 가려고 병원에 가서 실습도 하고 뭐 의학 관련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적이 안 나와서 의대를 갈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의대를 안 넣고 공대를 넣게 될 때 수시에서 불이익을 볼 텐데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의사가 될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돼서는 공학자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희망 분야를 어떻게 쓰던 나중에 수시 접수를 하게 될 때는 대학 측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은 현재 고1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현재 고2, 고3은 한 학기에 하나. 그래서 어느 학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지난주에 모 학교에서 경시대회가 있었어요. 2개가 있었어요. 그건 한 학기에 하나만 기록한데 왜 2개를 했느냐? 경시대회는 1학기 때 하고 기록은 2학기 때로 킵해 놓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3들이 2학기 때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2학기 때 그거 쓰려고 미리 행사는 미리 해놓고 나중에 수용, 시상은 상장 수여는 2학기 때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편법을 동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이 들어갑니다. 그럼 5개 학기예요. 그래서 수상 실적은 5개 이상은 기록이 안 돼요. 그것도 현재 고2, 고3만. 지금 이 입시 설명의 주력인 고1, 중3 같은 경우에는 전혀 경시 같은 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제 생각엔 교내에서 무슨 경시대회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서는 학생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명과 저자까지만 기록이 되는데 현재 고2, 고3은 현재 고1은 독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나중에 세특에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독서를 저는 권장을 하고요. 독후감도 잘 작성을 해 놓으세요. 참고로 독후감을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서 파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 무슨 선생님이 세특을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력을 해주신다 라는 기회가 될 때 자기가 평상시 읽어놨던 독후감, 그 책의 독후감 내용을 잘 초록을 만들어서
해당 교과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선생님이 세특에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픈된 선생님이 많이 계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풍선 효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미기재 미반영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최순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그 비교과 영역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 학생을 수시에서 무엇을 보고 선발을 할 것이냐? 학생부 교과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중간 기말고사 수행평가 숫자로 표현되는 내신 가지고 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정성평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나마 교육부에서 살려놓은 거 전혀 터치하지 않는 영역이 바로 세특이에요. 세특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세특을 그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작성을 해주느냐? 선생님 뇌리에 임팩트가 남아야죠. 선생님들 뇌리에 잘 임팩트가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그림처럼 모범 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내신이 넘사벽이든가. 내신이 굉장히 좋은 학생은 학교 담임 선생님은 물론이요, 교장 선생님도 함부로 하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갑질이다. 내신이 좋으면 세부 특기사항, 세특도 학교 선생님이 잘 챙겨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퐁당퐁당 수업을 하죠. 한 주는 온라인 클래스라고 해서 집에서 줌이나 EBS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한 주는 대면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 수업할 때 보면은 지금 어머님들 입시 설명회 보는데 뭐 온라인 설명의 장점이기도 하려니와 마이크도 죽여놓으셨고 화면도 다 죽여놓으시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한 어머님은 테이블을 비춰놓고 계신데 실제 학생들도 수업할 때 천장에 갖다 놓든지 아바타 사진을 올려놓고 수업을 해요. 좋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이 정면으로 화면에 나오게끔 해서 학급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이 그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화면을 자기의 얼굴이 잘 보이게끔 해서 그 그 학교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을 하는 게 세특 기록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비교과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또 코로나가 또 한몫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몸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 활동이 비교과 영역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못하는 반에 무슨 비교과 참치 활동을 하느냐. 그래서 비교과 영역이 더욱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론은 지필평가, 중간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과제 같은 거 꼭 잘 챙기셔야 됩니다. 수시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펜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볼펜. 지금 고1 학생들, 제가 연락을 받기로는 인덕원 고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부흥고 학생들, 그 다음에 일부 학교는 이미 마감을 했던데 2학기 때 다시 한번 수강 신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때 수강 신청,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은 늦지 않았습니다. 2학기 때 수강 신청을 다시 받을 때 그때는 제대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볼펜을 가지고 뭐 빨간 펜, 파란 펜, 칼라 펜으로 체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잘 새겨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지 내일 마감인 부흥고, 인덕원고 그 수강 신청 고생하지 않습니다. 자, 고등학교 교과 과목이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요. 공통 과목이 있고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세 부류로 있습니다. 근데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들어요. 이거는 수강 신청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중3 학생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중3 학생들도 고등학교 입학할 때 뭘 선택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이과 예체능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 학생들도 요거가 똑같은 방식으로 수강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평가부터 이제 선택의 문이 열리는데 상대평가, 일반 선택 과목이죠.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로 선택은 성취평가 방식으로 성적 처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1학년 때 과목들도 상대평가가 들어가요. 상대평가는 뭐냐? 잠시 뒷화면 갔다 올게요. 등급을 주는 게 상대평가예요. 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주는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랑 똑같아요.
1등급은 상위 4% 이내에 들면 1등급을 주는 것이고요. 누적 상위 11%까지가 2등급. 이런 식으로 9등급으로 주는 게 상대평가고요. 그 다음에 성취평가는 A, B, C 알파벳 3개만 주는 게 성취평가예요. 한간에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어휘를 좀 오해하거나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들마저도 어휘를 오해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성취평가와 절대평가는 다릅니다. 절대평가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교 다니셨을 때의 그 성적표예요. 국어 100점 만점에 95점. 그 숫자를 주는 게 절대평가고요. A, B, C라고 되는 건 성취평가제고 이거는 진로선택 과목에 해당이 돼요. 다시 앞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이 진로선택 과목이 성취평가 A, B, C고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과 주로 2학년 때 많이 배우는 일반선택 과목이 9등급제의 상대평가가 됩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일반선택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2학년 때가 아니라 3학년 때 수강케 하는 학교도 덜어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의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어떤 게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 대표적으로 미적분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수학의 미적분과 요 기하는 어떤 학교는 기하를 2학년 때, 어떤 학교는 기하를 3학년 때. 그러니까 미적과 기하는 학교에 따라 같은 지역도 바로 옆 학교는 2학년 때 미적을 하고 우리는 3학년 때 기하를 하는데 저 학교는 2학년 때 기하하고 3학년 때 미적한댄다. 그럴 수 있어요. 요거는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는 학교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기하는 ABC 성취평가제고 미적은 9등급제의 상대평가라는 게 다르고요. 확률과 통계는 주로 문과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수능에서도 주로 문과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해서 수능에 응시를 하게 될 거예요. 이과 학생들은 미적과 기하 둘 중에 하나는 다 필수로 이수를 하셔야지 나중에 고3 올라가서 수능 선택할 때 미적과 기하를 반영하는 대학에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어요. 정시에서요. 수시가 아니라. 자, 잘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건데 가장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방법은 이과 학생들의 경우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3개의 선택 수학을 모두 내신에서 수강을 하고 수능에서 미적이나 기하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에 임한 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인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미적, 기하 2개를 동시에 수강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 학교가 통계적으로 더 많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린 3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개를 졸업 전에 모두 수강할 수 있는 학교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만 하고 졸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졸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통합사회 요 부분은 뭐 이 과학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과학 부분이 이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 요거는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과 학생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수능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동그라미 치세요. 문과 학생들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2개가 수능 응시자 수 1, 2예요. 요거를 반드시 이수를 해서 수능 때 이어서 수능에 응시를 하는 게 좋다.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는 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연계 학생들은 순서가 있어요. 이거를 위계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냐? 문과 학생들은 2학년 때 세계지를 듣든 3학년 때 뭘 듣든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사회탐구는. 아무거나 수강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순서 상관없이 자연계 학생들은 로마 숫자로 1이 들어간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똑같은 과목의 2 과목을 이수를 못해요. 이건 교육부 기준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 화학, 생명 1을 선택한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는 물리, 생명, 화학 2 과목 중에 선택을 할 수는 있어도 지구과학 2를 선택을 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교에 매달려도 안 돼요. 교육부 규정이에요. 그래서 1을 수강하지 않고 2를 수강할 수 없다라는 게 자연계 과탐의 특징이다. 요거를 기억을 해놓으세요.
문과 학생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과 학생들은 꼭 순서를 지켜야 된다. 이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중간석자 같은 거 잠깐 말씀드릴 테요. 근데 사실 실효성은 없는데 문제가 너무 쉬워. 우리 학교는 특정 과목이 난이도가 너무 없어서 100점이 전교에 뭐 절반이 100점이 나오고 그런 뭐 비극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동점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중간석자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4%면 4등까지를 1등급 줘야 되는데 난이도가 너무 쉬워가지고 만점자가 7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만점자 100점 만점에 100점이면 본인이 100점을 맞았다. 그럼 일단은 내 앞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1등이라는 얘기죠. 플러스 동점자 인원 7명에서 자기를 빼요. 나누기 2 하면은 4가 되죠. 그러면 7명이 모두 4등이 돼서 다 1등급이 돼요. 1, 2, 3등 없이 모두 4등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한 명이 더 있더라. 만점자가. 8명이었다. 그러면은 그 과목에는 1, 2, 3, 4등이 없이 100점 맞은 학생이 다 4.5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과목은 그 학기에 1등급이 한 명도 없다. 1등급 없는 2등급 과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서 난이도 조절은 적절히 유지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성취평가제 ABC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성취평가제를 적용을 하는데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ABC를 줄 것이냐 이거는 학교 마음이에요. 또 모든 과목을 동일한 기준으로 줄지 과목마다 ABC 부여하는 방식을 차별을 둘지는 학교의 재량권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기하가 진로 선택인데 이번 학기의 기하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획득한 학생에게 A를 주고 80점 이상은 B를 주겠다. 80점 이하는 다 C를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고정 분할 점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 학교 산출 분할 점수 방식은 뭐냐면은 난이도에 따라 학교 선생님이 이 과목은 이번에 수강생들의 수준 파악을 가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힘들겠다. 상위 30%까지 A를 주겠다. 그 다음에 누적 60%까지 B를 주겠다. 하위 40%는 C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단계를 점수를 주는 걸 단위학교 산출 분할 점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3학년 학생들 중 상당수 과탐2가 이런 방식을 써요. 80점 이상 A, 60점 이상 B, 60점 이하는 C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A가 몇 명이다 라고 고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기도 해요. 학교의 재량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펜을 드셔야 됩니다. 볼펜 드세요. 자, 파란색, 빨간색 칼라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 지금 문과 학생들은 상관이 없어요. 요것도 학교마다 달라요. 뭐냐면은 사회탐구가 9개 과목이 있어요. 사회탐구가 9개 과목이 있는데 어떤 학교는 2학년 때 5개, 3학년 때 4개 과목을 사회탐구에 배정을 해요. 뭐 윤리와 사상을 3학년 때 놓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윤리와 사상을 2학년 때 놓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교원 상황에 따라 달라요. 뭐 사회문화 선생님이 몇 분이 계셨기 때문에 뭐 2학년 때 배치를 할지 3학년 때 배정을 할지는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른데 순서 상관없이 가급적 2학년 때 3개의 사탐, 3학년 때 2개의 사탐을 선택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하나 팁. 3학년 때 선택하는 사탐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면 좋겠냐면은 내가 수능을 볼 때 어떤 과목을 수능으로 볼 것이냐 수능 과목을 고3 때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3학년 내신과 수능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수능에서는 생활과 윤리, 경제를 수능에서 볼 건데 내신을 고3 때 사회문화와 한국지를 했다. 그럼 고등학교 3학년 땐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내신용으로 사회문화와 한국지를 공부하다가 수능 공부할 땐 생활과 윤리, 경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3 때 학습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최소 하나는 3학년 때 선택하는 사탐 중에 최소 하나는 수능 과목으로 이어가면
좋겠어요. 둘 다 가는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미리 숙성된 맛으로 2학년 때 해놓은 걸 3학년 때 반복해서 공부해서 수능 대비해 주는 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암기 과목도 자주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과 잘 들으세요. 이과는 과학 중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없어요. 4개 과목을 다 선택을 합니다. 과중은. 근데 보통 일반 고등학교는 패턴이 1에서 3개, 2에서 2개를 선택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대부분. 그러면 물생화를 할지, 물생지를 할지, 화생지를 할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과목 3개를 선택을 하고, 이때 유념해 두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년 때 선택한 과목과 동일 과목의 2과목만 고3 때 선택할 수 있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2학년 때 물생화를 했는데 3학년 때 지구과학 2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교육부 규정상 선택이 불가능해요. 그거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볼펜 색을 바꿔서 체크하셔야 돼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사탐만 듣느냐? 문과 학생들도 과학탐구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문과 학생들이 들어야 될 과학탐구 잘 들으세요. 자, 제가 3개를 찍어주겠습니다. 뭐냐면은 문과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사회탐구 진로선택 3개는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사회문제탐구예요. 여기도 있어요. 사회문제탐구. 죄송해요. 문과 학생들이 들어야 될 과학탐구는 생활과 과학. 여기 보시면 요 3개요. 과학사, 융합과학, 생활과 과학. 지금 부모님들 갖고 가신 자료에 페이지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교재 페이지를 잘 못 쫓아오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교재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치세요. 문과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과학탐구 3개. 과학사, 융합과학, 생활과 과학. 요 과학탐구 3개 중에 하나를 들으면 돼요. 하나를. 저는 추천하기로는 생활과 과학을 추천합니다. 자, 생활과 과학의 별표. 자, 무슨 얘기냐? 과학사, 융합과학 저도 힘들어요. 이거는 과학 상식 정도가 아니라 과학을 완전히 섭렵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게 과학사와 융합과학이에요. 과학사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과학까지 누가 무슨 생각으로 철학부터 시작한 모든 걸 다 꿰뚫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이해를 해야 되고, 융합은 물화생지 같은 기본 과학 물론이요, 응용과학까지 다 이해를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어려워요. 반면 생활과 과학은 수준이 어느 정도냐? KBS의 장수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소개되는 수준이에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쉬워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과탐을 하나 수강을 하고, 그때 제가 권유하는 거는 생활과 과학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 3개는 모두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ABC 성취평가제예요. 크게 심리적인 부담은 없을 거예요. 자, 이과 학생들 잘 들으세요. 반대로 해야 돼요. 이과 학생들도 사탐은 최소 하나를 해야 되는데, 사탐 최소 하나가 뭐냐? 역시 3개를 픽해드리겠습니다. 여행지리, 고전과 윤리, 사회문제 탐구. 요게 보통 개설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학교에 따라 3개를 모두 선택지에다 주고 자유 선택해라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3개 중에 어느 하나나 2개만 선택지에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 사정에 따라 조금 다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요거 추천드립니다. 여행지리. 고전과 윤리, 사회문제 탐구는 조금 손이 많은 과목이고, 여행지리는 여행 에티켓 같은 거예요. 여행사 가이드 정도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부담이 없고, 역시나 진로선택 ABC 성취평가제 과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뭐 원래는 나중에 한꺼번에 질문을 받아야 될 터인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받을게요. 마이크를 켜고 이 부분에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해주세요. 큰 소리로. 지금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3에서 4초 이후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자, 20초 시간 더 드리고 질문이 없다면 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를 듣고 한꺼번에 질문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죠? 예. 자, 부흥고 개 탔습니다. 뭐냐면은 어젯밤에 부흥고 어머님 중에 사진을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학교가 요거 내일 수요일까지 작성을 해서 마감이란다.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겠나? 라고 저한테 조언을 구하셔서 설명회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부흥고는 아시다시피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과학을 주로 많이 듣게끔 학교에서 시간표를 이렇게 몰이해요. 자, 결론은 2학년 때, 이거 2학년 때 선택 과목이에요. 물화생지를 다 하라고 된 거예요. 결국은 자연계 학생들은. 물화생지를 다 해야 되고, 인문계 학생들은 사탐 4개를 하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고는 그래요. 과중반은. 그리고 여기가 제가 조금, 요 밑에가 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리려면, 보세요. 아까 여행지리와 고전과 인리 사회문제 탐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사회문제 탐구가 없어요. 여행지리와 고전과 인리만 있습니다. 요거는 받아가신 종이 자료에 없는 자료입니다. 어제 밤에 제가 파워포인트에 새로 넣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행지리 하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양 선택, 이게 바로 윗학년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현재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듣고 일본어와 중국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강하고 있는데 지금 부흥고 1학년 학생들에게는 정보, 일본어, 중국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제 생각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조합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내놓은 요 메뉴판 자체가 좋은 메뉴판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분리가 돼야 돼요. 정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2 외국어 중에 하나는 문과냐 이과냐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제2외국어 하나는 수강을 하는 게 수시 전형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인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부흥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덕원고도 정보와 일본어, 중국어를 같은 묶음으로 묶어놓고 그 중에 택을 하라고 해놨거든요. 이것도 좋은 조합은 아닙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님은 내일 학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겠기에 자연계 학생들에겐 저는 정보를 추천드립니다. 자연계 학생들에게. 자, 이유는 뭐냐? 일본어, 중국어 같은 제2외국어 과목은 문과 학생이다, 이과 학생이다, 누가 유리하다.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 유불리가 생기지 않는 과목이 제2외국어예요. 반면 정보는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이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약간 껄끄러워하기 때문에 정보는 문과 학생들이 잘 수강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제2외국어는 올해부터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바꿨지만 일부 서울대죠.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 성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수능 성적표에. 그래서 아무래도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문과 중에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문과의 상위권 학생과 자연계 학생이 제2외국어에서 부딪히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이라면 굳이 여기서 선택을 하라면 정보를 선택하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합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서울대 입학전형안 이거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우리 애는 서울대 아닌데 상위 0.23% 대상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서울대가 입학전형안을 뭔가를 발표를 하면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는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뭐냐면은 다른 대학들도 서울대 입학전형안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요. 그래서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에서도 정성평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정시에서 정성평가. 자, 수시 모집은 기존에서 조금 이거의 디테일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많이 쉽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서울대는 정시 모집 지역 균형에서도 졸업자에게 기회를 열어뒀다라는 거. 이거는
고3 재학생에게는 불리한 부분이죠. 정시고시 지역균형에서 수능과 교과평가를 6대4. 수능 점수의 반영 비율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시 지역균형에서. 자, 일반 전형 보겠습니다. 일반 전형. 수능으로 2배수로 합격시키죠.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수능으로 2배수로 합격합니다. 모집 인원의 2배수. 자, 특정 과목이 10명을 모집한다. 20명을 뽑아요. 20명의 수능 1단계 성적을 80점 넣고 교과평가를 20점을 넣습니다. 자, 교과평가는 5, 3, 0점으로 A, B, C로 평가를 해요. 자, 교과평가는 무엇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요거 밑줄 치세요. 교과이수 가산점. 교과이수 가산점. 자, 이 교과이수 가산점은 2023학년도 입학생, 현재 고2, 2004년생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 고2 학생부터 교과평가를 실시합니다. 교과이수 가산점은 이미 2022학년도 정시부터 반영을 해요. 자, 무슨 내용이 바로 그거냐? 교과이수 현황, 교과 학업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사. 아까 말씀드린 세 특이에요. 자, 교과 학업 성적은 말 그대로 내신이에요. 얼마나 1등급을 많이 받았느냐? 진로평가에서 A를 얼마나 잘 받았느냐? 진로 선택에서. 교과이수, 이거가 중요합니다. 이게 정성평가예요. 자, 교과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대4. 아까 요거 다시 한번 요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 받으신 자료의 몇 페이지인 거 하면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9페이지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예를 들어 서울대 공대를 지망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 교과의 이수 현황을 보겠다. 현황은 과목이 무슨 과목이냐, 그 과목의 점수가 얼마냐 라는 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진로 적성. 그 학생이 공대를 지망을 했는데 수학을 아까 말씀드린 그거랑 일맥상통해요. 무슨 얘기냐? 제가 가장 이상적인 건 확통, 미적, 기하를 모두 이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 학생 성적에, 내신 성적에 수학에 미적, 확통, 기하가 모두 이수 항목이 있다면 서울대 수시는 물론이요, 정시에서도 상당히 우위에 정합니다.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학은 공과대학을 지망을 했는데 물리가 없다.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공과대학을 지망을 했는데 물리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대학 경제학부는 이게 현실성이 없어요. 왜냐면은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 뭐 내신에서도 물론이요, 수능에서도 경제를 선택한 학생은 대한민국 경제학부 모집 인원을 다 합친 거에 5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경제학부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는 내신에 경제를 선택 안 한 아이들이 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건 큰 독소 조항은 없는데 이과생들에게는 수학과 과학의 이수 현황이 굉장히 장점이 또는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자, A등급을 이렇게 주겠다. 이거는 제가 예상한 게 아니라 서울대에서 준 거예요. 지금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뭐냐면은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을 2과목 이상 선택을 해서 기왕이면은 일반 선택 과목은 1, 2등급이라는 상위권 등급을 받으면 좋고, 진로 선택은 A를 받으면 서류 전형에서 유리하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네. 그 다음에 정시가 교과이수 가산점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를 주목해 보시면 돼요. 수학은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수학은 뭐 공통적이만 수상, 수하, 수원, 수투, 미적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떻게든 4과목 이상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과학은 4과목을 선택한 것보다는 5과목을 선택한 게 좋다. 사회도 3개 과목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4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다. 내신에서요. 자,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과탐의 경우에는 아까 6개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 선택 2개를 하고 진로 선택 3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자연대 학생들은 일반 선택 3개와
진로 선택 2개로 5개의 과목을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조합은 현실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탐구 1,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 1과 진로 선택 중에 물리2, 화학2, 생명2 중에서 2개 과목 이런 식으로 3+2의 구조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과중학교는 어떻게든 이거를 멈춰요. 원래 제대로 된 과중 같은 경우에는 8개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생지 선택이 없이 1, 2, 8개 과목을 이수를 하는데 요즘 들어서 부흥고가 조금씩 이 부분에 좀 변화를 줘서 6개 과목 내지는 7개 과목으로 조금 힘을 빼는 분위기이기도 하는데 학년마다 시기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학교 그 선택지를 잘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공적합성. 전공적합성에 주목하라. 이건 뭐냐면은 수능 따로 내신 따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로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문이과로 나뉘죠. 2학년 올라갈 때 내가 내신 과목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기왕이면 수능에서 응시할 과목을 내신 과목으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숙성이 필요해요. 능수능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신 과목은 우리 학교가 어느 과목이 쉽대, 수능은 어느 과목이 쉽대, 내신과 수능이 따로 노는 그런 이완화된 전략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공적 합성, 이과는 요 전공적 합성 때문에 합격한 학생도 불합격한 학생도 있어요. 조금 이따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대 입학 전형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는 수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2023학년도부터 정시 40%를 채우겠지만 그것도 살짝 힘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교육부의 방침에. 그래서 수능의 영향력을 조금 줄이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힘이 빠지진 않아요. 왜? 수능 점수에서 2배수를 뽑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졸업생에도 그 문호가 열려있기 때문에 정시에서 지역균형 전형에서도 수시에서 떨어진 졸업생들 주로 자사고, 특목고, 비평준화, 그 다음에 사교육이 아주 잘 인프라가 되어 있는 지역의 수험생들이 재수를 통해서도 서울대 정시의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가 있다. 결론은 이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현명해야 된다. 잘 골라라. 이런 얘기를 잘 골라라. 자, 그러면 보세요. 선택지. 아, 이 과목은 어려워.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공대에서는 꼭 물리를 요구해. 근데 난 물리가 너무 젬병이야. 난 물리를 정말 싫어. 못해. 근데 나는 전자공학과 가고 싶어. 기공학과 가고 싶어. 물리가 필수예요. 근데 지구과학을 쉽게 낸다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지구과학으로 1등급을 받는 게 좋을까? 괜히 건너들어서 내가 전자공학과 가겠다고 물리를 했다가 물리에서 3등급, 4등급 받는 것보다는 일단 쉬운 생투, 지투, 생명과학2나 지구과학2에서 1등급 내지는 2니까 이제 A, B, C가 되겠죠. A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닙니다. 쉬운 과목에서 점수 좋게 받는 것보다는 해야 될 과목. 그러니까 자연계가 이게 힘들어요. 문과는 전공적 합성이 좀 희박해요. 근데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망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 주로 공과대학에 해당이 되겠죠. 모집 단위에 적합한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자연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과목이 어렵지만 해야 되는 과목을 이수를 하는 것을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요거를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식. 이게 뭐냐면은 현재 고3부터가 진로 선택이 ABC 성취평가제로 반영이 돼요. 작년 고3은 진로 선택 과목도 상대 평가인 9등급제로 성적이 산출이 됐었는데 올해 고3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이 ABC로 반영이 되는데 어느 대학이 진로 선택을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학교가 여기 리스트가 나와져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과기대, 연대, 중앙대,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환산을 하겠다. A를 9점, B를 7점, C를 5점 이런 식으로 A, B, C에 숫자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그 점수는 대학마다 좀 달라요. 5, 3, 1 주는 대학도 있고 뭐 10,
8, 6 이렇게 주는 대학도 있고 10, 9, 8 이렇게 주는 대학도 있고 해당 학교에 들어가셔서 입학 전형 자료를 살펴보시면은 그 자세한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수를 고려하겠다. 진로 선택 과목이 뭐 4단이냐 3단이냐 그런 단위수를 고려해서 점수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대학이 7개 학교고요. 고려대와 서강대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취도별 비율 이게 뭐냐? 아까 진로 선택이 성취평가제이기 때문에 ABC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일반 선택은 9등급제, 성취평가는 3등급제 아니냐?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최상위권에게는 진로 선택이 독이 든 성배예요. 손해를 봅니다. 왜? 최상위권 학생은 항상 1등급 내지는 이런 진로 선택에서 A를 받아야만 되는데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A를 30%가량의 학생에게 부여를 해버리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은 그냥 30%의 물타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변별력이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내신에서 항상 2% 안에 들었던 사람이야. 근데 진로 선택에서 A를 받았는데 우리 학교에서 A를 이번에 30%를 줬어. 결국 나는 평소 2% 받는 아이인데 30%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물타기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최상위권은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에다가 건의를 해서 A를 좀 짜게 5%만 A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가는 친구 없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점수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소위 스카이를 준비하는 학생들 내지는 뭐 여기서는 뭐 의대라고 담임 모집 학과가 나와 있진 않지만 소위 말하는 얘는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1등급 최상위 학생이야 라는 그룹에 속한 학생은 진로 선택에서 A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원점수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 고려대와 서강대의 성취도별 비율이란 바로 이거예요. A고등학교가 겹치네요. S1 고등학교에서 A 받는 학생을 10%를 줬어요. 근데 S2 고등학교에서 A 받는 학생을 30%를 줬어요. 그러면 S1 고등학교에서 A 받아온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S2 고등학교에서 A 받아온 학생에겐 낮은 점수를 주겠다. 쉽게 말해 희소성 우대 원리를 적용하겠다. 그 학교는 A 맞기가 정말 힘들어. A 받은 학생이 적다면 그 학교 학생에게는 같은 A가 아니라 더 높은 숫자를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고려대 서강대 전형안을 제가 열어보니까 10%로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그 학교가 A 받는 학생을 10% 설정을 했다. 고려대가. 그러면은 이 출신고에서 A 받는 학생을 10%로 줬다면 점수를 잘 주고 그 학생의 출신고가 A 비율을 30% 학생에게 A를 줬다면 낮은 점수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A라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A를 짜게 아주 박하게 주는 고등학교에서 A를 받아가면 A가 후하게 주는 고등학교에서 A를 받는 학생보다 숫자 점수가 더 높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원점수 환산 점수 요것도 위험해요.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점 만점에 그 원점수를 그대로 넣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영을 안 하겠다. 우리는 진로 선택 과목을 넣지 않겠다라는 학교가 여기 있어요. 근데 보면 학교 이름을 제가 뭐 상위권 학교다 하위권 학교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영 과목 수를 지정하는 학교가 있어요. 3과목의 진로 선택은 있어야 된다. 최소. 그 다음에 인문계 학과는 2과목, 자연계열 학과에는 4과목의 진로 선택을 반영하겠다라는 한 대학이 경희대. 이렇게. 그래서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계 학생들은 과탐이 2과목이 다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 4과목 이상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인문계 학생들은 사탐 9개가 모두 일반 선택의 상대평가 9등급이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이란 과탐에 아까 제가 권해드린 생활과 과학 정도밖에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결론은 3학년 때 주로 선택하게 될 진로 선택 과목도 결코 만만치 않다. 최상위권 학생.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진로 선택을 ABC로 주게 됐을 때 반사이익을 보는 성적대가 어느 성적대 학생들이 반사이익을 보느냐? 주로 3등급, 4등급 대 학생들이 반사이익을 봐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A를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A를 주는 비율이 거의 30%까지를 A를 주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올해가 첫 해라 좀 더 통계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받으신 자료에 몇 페이지에 있느냐? 이게 저희 과탐 과학전문학원에서 들을 수 있는 최상의 예인데, 어느 학과를 지망하느냐에 따라 과학탐구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아까 뭐 부은고랑 인도본고가 내일 선택 과목 마감 시한이라고 했는데, 나는 흰 가운을 입겠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내지는 생명과학, 생명공학 계열을 가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화학과 생명을 내신해서 꼭 이수를 하셔야 돼요. 원이 됐든 투가 됐든 요건 필수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로 더 하셔야죠. 아까 5개의 과탐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자, 전기, 기계, 건축. 요 학과는 물리로 시작해서 물리로 끝납니다. 물리 없이 요 학과에 진학을 했다. 아주 그냥 큰일 납니다. 거의 뭐 눈 감고 학교를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큰일 납니다. 전자, 전기, 기계, 건축. 이쪽 물리가 필수예요. 그 다음에 화공, 신소재, 재료 이런 쪽. 반도체 쪽을 이쪽에서 많이 뽑죠. 반도체공학과에서. 오해들을 하시는데 반도체공학과에서는 반도체 회사에서는 전자 잘 안 뽑아요. 제가 있었어요.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메모리 연구소에 있었는데 전자전기 전공한 엔지니어는 전체 엔지니어의 10%가 안 돼요. 이쪽은 설계팀에나 좀 있고, 반도체 회로는 삼성에서 직접 설계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이제 실리콘밸리 마운틴 뷰라고 하는데 램버스라는 회사에서 설계도를 사와요. 설계도를 사오면 삼성이 잘하는 거는 빠른 시간 안에 집적도가 높게, 그 다음에 단가는 낮게 대량 생산을 잘하는 게 삼성의 주특기고 특허고, 회로는 삼성이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사와요.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설계도는 사오고 삼성은 노가다로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 과정이,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게 집을 잘 짓는다. 반도체 회로의 설계도는 다 사옵니다. 로열티를 주고. 내부자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요쪽 역시 물리가 기본, 화학보다 물리가 더 중요해요. 잘 이해하셔야 될 게 공짜 들어가는 거, 신소재공학, 화학공학. 공짜 들어가는 학과가 물리를 하지 않는다. 그런 학과는 없습니다. 모든 공대는 물리가 기본이에요. 게다가 학과의 특성상 화학이 부가적으로 필요한 학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수과학. 나는 공학보다는 순수과학을 할 거야 라는 학생들은 물리화학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산업과학, 요게 조금 제가 작성해 놓고서도 좀 넌센스인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라든지 직접 저희 학원에 내원하셔서 저랑 상담을 하신 학부모님들께 뭐 전공적 합성과 무관한 학과가 컴퓨터공학과 산업공학입니다. 컴퓨터공학은 좀 창의력이 좀 필요하고 좀 뇌 유연성이 필요한 과이기 때문에 과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산업공학과도 이과의 경영학과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서 과학과의 전공적 합성이 딱히 없다라고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컴퓨터공학과 산업과학이 아니라 전 화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거를 물리 필수로 넣었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학부모님이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큰아이가 컴퓨터공학과를 진학을 했다, 수시로. 근데 수시 면접을 갔다 왔는데 컴퓨터공학과를 수시로 지원을 했는데 물리 선택하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더래요.
또 근데 반대 사례도 있어요. 재수를 하는 학생을 가르쳤는데 컴퓨터공학과를 고3 때 수시로 전형을 했는데 내신 갔더니 너 왜 물리 선택 안 했니? 라고 조금 당황스러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 제가 알고 있었던 편견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면접을 갔다 온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경험상 말씀을 드려요. 그 수험생들의 경험상 컴퓨터공학과 산업공학과도 물리를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결론은 공짜 들어가는 학과는 다 물리는 기본적으로 안고 가라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은 여기가 아주 핵심이에요.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거를 염두에 둬야 뭐 내일이나 이제 아직 조사를 안 한 학교도 있어요. 과목 선택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한 학생들도 이거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수강 신청을 하시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학교 생활 어떤 내신 과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과 수능이 다르지 않다. 내신에서 선택하는 과목을 수능까지 그대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수능 전략을 임해야 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수능은 이렇게 돼요. 수능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탐, 이거 시간 순서예요. 1교시 후에 국어 보고 그 다음에 2교시 수학 보고 점심 먹고 영어, 한국사 쭉 봐요. 졸리 시간에 영어를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0점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해하시면 되고, 올해 고3부터 국어와 수학의 선택형 수능이라는 게 도입이 돼요. 그래서 전체 100점이 공통 영역에서 76점, 선택에서 24점. 국어는요. 수학은 공통에서 74, 선택에서 26.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하죠. 요렇게 출제가 된다. 자,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국어는 공통 영역이 독서와 문학이고요. 선택이 줄여서 화작, 줄여서 언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문항수 100점 이렇게 들어가고 요 두 개,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실제 숫자는 나중에 고3 올라갈 때 들여다보셔도 되고, 요것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과목 선택할 때 이것도 중요해요. 이 수능을 이해를 해야 내신 과목도 무엇을 선택할지 방법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수원, 수트는 문이과 상관없이 모두 배우는 거죠. 공통 과목. 그리고 세 개의 선택 영역이 있습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어요. 자, 요 세 개 중에 문과 학생들은 주로 확률과 통계에 선택을 많이 하고요.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 또는 기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교육부에서는 이 보라색 바탕으로 방침을 정해줬는데 주요 대학들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주요 대학이요. 상위권 대학이나 가고 싶은 대학들은 자연계 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 성적표만 받겠다. 정시에서. 수시 아닙니다. 정시에서. 수능 성적표에 미적과 기하 선택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위권 대학들은 아무 탐구 과목이나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학교의 자연계열 학과, 공대든 의대든 자연계열 학과는 과학탐구에서 2개 과목을 선택을 해야 서류 접수를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대학인지는 자, 그래서 성적표를 먼저 볼게요. 성적이 이렇게 들어가요. 한국사는 무조건 등급으로만 가고요.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학생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다면 선택 과목에다가 화법과 작문. 자, 그 학생의 원점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점 만점에 무엇인지 원점수는 안 들어가고 그 원점수에 의한 표준점수, 그로 인한 백분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에서의 백분위는 숫자가 클수록 유리합니다. 내신으로 치면 상위 3%란 얘기죠. 1등급이에요. 자, 수학도 미적,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그 성적이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고, 탐구도 어떤 학생이 뭐 물리, 화학 이렇게 선택을 했다. 원점수는 50점 만점인데 원점수에 의한 표준점수로 환산된 표준점수만 들어가요. 어떤 과목도 원점수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분위가 94다. 그럼 상위 6%라는 얘기예요. 1등급이 되지 못하고 2등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5다. 1등급이 안 되고 2등급이 돼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한국사
영어 올해부터 제2외국어 학문은 절대평가가 적용이 돼요. 영어와 한국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절대평가가 들어왔는데 올해부터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가 되는데 요 절대평가로 들어가는 과목의 등급 구분 점수는 원점수 이렇게 가요. 한국사는 50점 만점에 40점까지를 1등급, 영어는 100점 만점에 90점까지를, 제2외국어 학문은 한국사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등급을 주고요. 자, 수능 선택 과목 지정 현황 뭐냐? 국어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무엇을 하든 대학에서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은 언어와 매체를 한 학생을 뽑겠다 그런 거 없고요. 화법과 작문을 한 학생을 뽑겠다 그런 거 없어요. 학생이 유리한 영역을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국어의 선택 영역을 강제하는 학교는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없다. 국어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수학이에요. 우리 학교는 정시 수능 성적표에 정시 전형에서 미적분 기하 과목이 아니면, 즉 확률과 통계라면 원서 접수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시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시에서 56개 대학이고 여기 화면에는 다 못 담았는데 부모님들 갖고 계신 자료에는 대학 리스트를 다 실어놨습니다. 14페이지에 어느 대학이 수학을 강제했는지, 미적과 기하를 강제했는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6개가 더 많은 대학이, 우리는 자연계열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탐 성적표 받지 않겠다. 과학탐구 성적표만 2과목을 받겠다. 수학보다 더 까다롭죠. 62개 대학이 또 학교 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결론은 자연계 학생들은 수능에서 미적 기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반드시 과학탐구를 선택해야 가고자 하는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에 원서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안 그러면 원서 접수가 안 돼요. 국어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표준 점수가, 국어 수학에 대한 표준 점수가 조금 복잡해져요. 왜? 공통 영역과 선택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은 이거예요. 원점수가 똑같아도 내가 미적을 선택해서 원점수 90점을 받았다. 내 친구가 기하를 선택해서 원점수 90점을 받았다. 똑같이 원점수 9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의 표준 점수와 내 친구의 표준 점수는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표준 점수를 산정을 하느냐? 제가 미적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영역의 성적을 봅니다. 74점 만점이 되겠죠. 그리고 저 친구가 기하를 선택을 했어요. 기하를 선택한 전체 수험생의 공통 영역 74점 만점의 성적을 봅니다. 그랬을 때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영역 평균 점수가 높다면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 점수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공통 영역의 평균 점수가 높으면 그 선택 영역의 표준 점수도 높이 반영을 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확률, 통계, 기하, 미적 무엇을 했느냐? 내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 점수,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가 얼마냐에 따라 비율을 정해서 표준 점수를 산출한다. 이런 얘기고요. 원점수가 동일해도 표준 점수는 다르게 됩니다. 과목이, 선택 과목이 다르다면. 자, 그리고 그럼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될 거냐? 결론은 이거예요. 본인이 잘하는 과목, 본인이 점수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국어의 선택 영역, 수학의 선택 영역이 어떤지 알아야 우리 아이가 잘할지 못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일단 화법과 작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저와 친분이 있는 국어 전문학원 원장님이 자료를 주신 걸 제가 정리한 거예요. 자, 화법과 작문이라는 거는 특별한 개념이 어려운 게 없대요. 대신에 지문 조금 까다롭대요. 한마디로 말장난 같은 게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당일날, 수능이나 모의고사 당일날 그 선지가 헷갈리다 보니까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 내에 못 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게 화법과 작문의 특성이고요. 언어와 매체는 언어는 문법을 얘기하는 거고 매체는 각종 매체, 신문이 될 수도 있고요. 매스미디어라고 해서 뭐 인터넷 매체가 될 수도 있어요. 대중매체, 잡지. 여기서 사용되는 다양한 문제가 출제된다는데 문제는 이 문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양이 많대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단, 한번 배워놓으면 2, 3은 6, 9, 9단의 공식이 나오듯이 문제를 풀 때 공식 대입하듯 쉽게 해결이 된다. 한마디로 조삼모사예요. 처음에 배울 때 어렵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 풀 때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학습량, 난이도, 변별력 다 언어 매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 본인이 잘하는 거 하면 돼요. 본인이 잘하는 거. 왜? 이 국어의 선택 영역은 대학에서 강제하는 대학이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 있는 걸 풀어야 되는데 미리 기출문제가 공지가 되어 있어요. 평가원 문제라든지 교육청 문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면 얼마든지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다니는 국어학원 선생님께 부탁하세요. 선생님 저 전년도 평가원 시험지, 국어 시험지 좀 얻고 싶어요. 다 인수해 드려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한번 풀어보고 야, 요거 내가 자신 있는 게 무엇이다. 본인한테 어떤 영역이 강점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대학에서 강제하는 것은 없어요. 국어는. 자, 통계를 보면 상위권 학생들이나 자연계 학생들은 화법과 작문보다는 언어와 매체를 많이 선택을 하더라. 올해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통계를 보면 전체 응시자는 화법과 작문이 아무래도 학습량이 적다 보니까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보다 3배 정도 많아요. 그런데 1등급의 비율을 보니까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의 2배 많은 학생이 있더라.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더라. 이런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어 다시 한번 볼게요.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6월 평가원인데 1등급 원점수 기준이에요. 여기서 한번 원점수입니다.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은 92점을 받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89점을 받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4월에도 역시 점수차가 벌어지게 돼요. 뭐냐면은 언어와 매체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아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은 자, 확률과 통계는 문과 수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률과 통계는 문과예요. 전체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더 많죠. 문과 학생들이 6대4로 많아요. 물론 이건 재학생만 들어갑니다. 교육청은 재수생이 응시하지 못해요. 고3만 응시하는 게 바로 교육청이기 때문에 현재 고3은 문과가 60%고 이과가 40%다. 대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미적분 선택하는 학생이 기하 선택하는 학생보다 6배 정도 많아요. 4월도 5배 정도 많아요. 자, 그러면 평균 점수를 보겠습니다. 뭐냐? 3월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쉽게 말해 문과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30.5예요. 100점 만점입니다. 이거 놀라지 마세요. 올해 고3 엄청나죠. 실력이 아주 훌륭합니다. 반어법. 자, 올해 이과 학생들 중에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이 100점 만점에 50.6, 기하는 44.1이에요. 20점 차이가 나죠. 문이과 최대. 4월도 점수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호들갑을 떨어요. 문과 학생들이 불리한 거 아니냐? 불리한 게 아니라 수학에 자신 없는 학생들이 문과로 갔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36점 받을 정도로 확률과 통계가 어렵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공통 영역이 74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히 공통 영역에서 난이도 조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많이 쇼킹하죠. 3월 교육청에서는 1등급의 92.5%가 이과, 미적과 기하라는 얘기예요. 확통을 선택한 학생은 7.5%만이 1등급을 받았다. 4월에서는 그래도 많이 따라잡았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통합형 수능이 되다 보니까 또 선택형 수능이라고 하죠. 성적표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성적표가.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수학 영역에서 문과 학생들을 좀 언어가 좀 과격합니다만 희생의 제물을 삼아서 이과 학생들의 1등급 인원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거예요. 작년에 고3이었던 이과 학생들의 1등급 절대 인원보다 올해 이과 학생의 1등급이 인원수는 더 많아요. 왜? 작년엔 이과 학생들만 모아놓고 1등급을 줬는데 올해는 문이과 합해서 1등급을 줬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과 학생들에게는 1등급이 좀 인플레이션이에요. 어머 쟤도 1등급이야? 이게 되는 거죠. 작년에는 자연계 학생들 저 정도 되니까 수학에서 1등급을 받지 이랬는데 올해는 쟤는 한 2등급밖에 안 될 것 같은데 1등급을 받아와요. 이과 수학에서. 그래서 이과 수학의 학생 수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문과 학생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합니다. 작년에 나 정도 했으면 문과 수학 나였죠. 1등급을 받았는데 3등급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수시에서 수시 2월이 어느 과에서 많이 될 것인가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 현재 요 설명에 들어온 학생들은 고3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월 교육청에서 100점 만점에 88점을 확률과 통계에서 88점을 받은 학생은 표준 점수 140을 받는데 미적분에서 원점수 88점을 받는 학생은 146을 기하를 선택해서 100점 만점에 80.8점을 받는 학생은 142의 표준 점수를 받는다. 표준 점수상에서 불리함을 받게 됩니다. 대학은 국어, 수학 과목은 표준 점수로 전형을 합니다. 정시에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바로 불과 열흘 전에 6월 3일 고3들이 본 평가원 모의고사의 통계가 바로 엊그저께 입수가 돼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드린 자료는 이미 목요일날 밤에 완성이 된 자료고요. 이 통계 자료는 제가 일요일 밤에 입수한 통계 자료예요. 그래서 6월 평가원 점수가 여기 들어갔는데 자 보겠습니다. 3월 교육청에서 원점수 기준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100점을 받은 학생은 표준점수 142를 받고 6월 평가원에서는 142의 표준점수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6월 평가원 기준으로 화작을 선택을 해서 원점수 100점을 받은 학생은 표준점수 2점 낮은 표준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학도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좀 편차가 크네요. 자, 같은 이과에서 미적과 기하의 표준점수 차이는 5점 벌어지는데요. 이과와 문과의 표준점수 차는 7점 벌어집니다. 3월 교육청은. 자, 6월 교육청은 표준점수 차이가 3점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 선택 영역이 미적이냐 기하냐 확통이냐 특히 국어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수학의 선택 영역에 따른 표준점수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3월에 평가원에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낼 때는 공통 영역인 74점의 난이도를 어렵게 내고 선택 영역인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난이도를 쉽게 냈어요. 그래서 공통 영역 74점의 점수가 워낙에 쉽게 출제되기 때문에 편차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표준표 점수 차이를 3점으로 줄였어요. 이때 7점이나 벌어졌었던 걸. 수능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탐 선택 영역 응시자 비율. 정작 과학학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이에요. 2021학년도라는 얘기는 2021년에 입학하는 학생이가 작년 6월 평가원 선택 인원 비율이고요. 이게 뭐 100%가 안 될 수도 100%가 넘어가게 돼요. 두 과목이니까. 수능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올해는 왜 투를 학생이 하나도 안 했습니까? 3월 교육청에는 투 과목 시험지가 없어요. 4월 교육청부터 투 과목 시험지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오는 통계가 좀 제대로 된 통계고요. 지난 6월 평가원 통계는 성적 발표가 아직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를 제공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래도 수능에서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생명과 지구과학이고요. 물리와 화학을 학생들이 상당히 적게 선택을 한다. 자, 투로 가면 물투와 투가 2,700명, 2,800명 요 정도 선택을 합니다. 2,700, 2,800명. 자, 그렇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지금 고2 학생들 학생부 교과 전형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현재 고3인 학생들 결론은 중간 기말고사 잘 봐라. 지금 고1 중3도 마찬가지예요. 자, 2023학년도 현재 고2죠. 40%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16개 대학만. 왜냐면 이 16개 대학의 모집 인원이 1,500명이 넘어요. 서강대는 1,500명이 여전히 안 되고요. 자, 학생 수 감소가 되기 때문에 수시 2월이 많이 늘어나요. 왜냐면은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하지 못해요. 아무리 수시 전형이라 하더라도 수능 점수에서 몇 개 영역의 등급 합해서 7등급 이내로 들어야 수시 전형 합격 자격을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학생 수 감소라는 건 수능 응시자 수예요. 예년에 비해서 갈수록 수능 응시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도 감소를 해요.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 만족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수시에서 선발을 했어야 되는 인원을 수시 때 선발하지 못하고 정시 선발로 유예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수시 2월이라고 해요.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을 했다. 게다가 보통 어떻게 알고 계세요? 수시는 몇 개 대학 넣을 수 있다. 최대. 일반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은 6개 대학을 넣을 수 있고요. 자연계 학생들은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는 6개 대학 플러스 IST,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라고 하죠. 카이스트, G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그런 IST 계열의 대학들까지 하면은 10군데로 넘게 지원할 수가 있는데, 보통 내신 등급이 1등급대인 학생들은 수시에서 합격하는 학생이 보통 2.4개 대학에 중복 합격을 해요. 반면 내신 3등급 정도에서 수시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1.7개 대학에 중복 합격을 해요. 그러면 1등급 받은 학생은 예를 들어 3군데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등록은 한 군데만 합니다. 그럼 자기를 합격시키는데 자기가 등록하지 않는 그 인원은 정시 선발로 2월이 돼요. 그래서 수시에서는 아무래도 그 인원을 다 채울 수 없다.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를 만족 못하는 학생들이 고3은 의외로 많다. 이렇게 통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수능 결시율. 저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수능 다음날 과목별로 뭐 국어 1등급 컷, 뭐 물리, 화학 1등급 컷 여기에 관심을 뒀는데 전 여기에 관심을 뒀어요. 해마다 결시율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적은 처음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 수능 원서 접수를 해놓고요. 수능날 안 가거나 갔다가 국사시험, 한국사시험 전에 퇴실을 해버리면 그 학생은 결시로 취급을 해요. 한국사 성적이 처리가 안 되면 응시하지 않은 인원으로 잡습니다. 그 학생이 전체 수능 접수생의 14.7%예요. 무슨 얘기냐? 고3이 수능까지 실력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막판에는 유지가 됐어요. 그 실력 그대로 수능을 봤습니다. 수능에서 실수하지 않았어요. 평소 실력 100% 발휘했어요. 그런데 9월 평가보다 등급이 낮아졌어요. 왜? 응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등급에 해당되는 인원이 그만큼 덩달아 줄어들었어요. 결시율 때문에 평소와 다름없는 수능 실력을 발휘하는 학생들마저도 수능날 자기가 지원한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한다. 굉장히 무서운 통계입니다. 이거. 결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학교 생활 영역, 그 다음에 수능 영역 다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과는 이제 큰 영향가는 없다. 그래서 내신 잘 따지자. 그 다음에 수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이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능이 더더욱 중요해요. 그리고 또 정시 인원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정시 선발 인원도. 자, 결론은 이거예요. 내수 진작.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은데 내수를 진작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신과 수능을 진작에 챙기자. 이게 내수 진작이에요. 자, 그러면 과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략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굉장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살짝 좀 감정이 실릴 수도 있어요. 올 한 해 이제 6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지난 6개월이 안 되는 시간이 저에게는 6년보다 더 긴 시간 겪어오는 것 같았어요. 이건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보통 학력 이상의 학력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이런 비율이었었는데 작년은 이런 비율이에요. 참고로 82.9% 이상의 학생들이 보통 학력이다라는 얘기는 교육부의 기준이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학력이 보통이다. 보통에 부여하는 기준이 굉장히 관대합니다. 교육부 기준이. 그 관대함의 교육부 기준에 의해서도 수학은 반토막이 났어요. 고등학생 더 심합니다. 자, 노골적인 거, 미달. 수학은 두 자릿수가 넘어섰어요. 수학은. 무슨 얘기냐? 해마다 학생들의 실력이 저하되는 것은 수순이에요. 왜? 어떠한 제도나 이수해야 될 과목의 내용을 축소했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이 줄어들면 학생 수준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문제는 제가 22년 입시 지도하면서 해마다 작년보다 요만큼, 올해보다 또 내년은 요만큼 이런 식으로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학생들의 실력이 감소했다면 올 한 해는 학생들의 실력이 거의 번지점프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거의 지난 1년이 10년 정도의 학력 저하를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학생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라면 콕 집어 얘기하기 뭐하겠지만 서울의 강남 지역 모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체평가에 의하면 물론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요. 작년과 큰 수준 차이가 없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자사고라는 특목고는 아니지만 자사고를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 자사고 앞에서 국어 전문 학원을 운영을 하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말씀에 들어보면 제가 올해 학생들은 예년에 비해서 한 10년 이상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해를 못 하세요. 왜? 그 학원은 그 자사고 학생들만 오는 자사고에 특화된 학원인데 별로 느낀 거 모르겠다. 애들 얼굴하고 이름 바뀐 거 밖에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코로나 부지나 이런 거는 우리는 코로나 부지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비단 그 학원뿐만 아니라 서울의 자사고 앞에 주로 그 자사고 학생들만 받아서 내신 대비라든지 수능을 대비해주는 학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큰 하락세를 느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일반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저랑 똑같은 푸념을 해요. 학생들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고등과정에 대해서 조금 일찍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학습량은 중학교 때 과학은 거의 없어요.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 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바로 고등학교 과학 교과인데 그 중에서 화학의 양이 급격하게 늘고요. 물리도 만만치 않게 어려워져요. 역학 부분이. 생명과학도 유전 쪽이 어려워지고 지구과학은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려운 부분을 많이 축소 폐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큰 상승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워야 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중등과학과 70% 정도 연계가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화학 요소는 통합과학이 아닌 화학원 수준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합과학의 화학 영역에서 특히나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지금 중3 학생들 같은 경우, 또 고1도 마찬가지예요. 고1은 솔직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본인이 이과를 가겠다, 자연계열에 진학을 하겠다라고 희망하는 학생들은 물리화학원을 꾸준히 시작을 해야 돼요. 이번 여름부터 기말고사 끝나고. 그리고 심화까지 하고 내신 기간 동안에는 스탑하고 나서 통합과학 내신 대비로 해서 내신과 수능 대비를 동시에 병행을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반면 나는 이과 안 갈 거야, 인문계열 갈 거야, 오늘 설명회 예약하신 학부모님들 중에 안양외고 같은 인문계열 학생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한 대여섯 명 있었던 것 같은데, 통합과학만 하면 돼. 어차피 인문계열 학생들은요, 과탐 1이나 2를 학교에서 개설도 안 될 뿐더러 수능에서도 응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고등과학 탐구에서 수능에서 어떤 주제가 킬러로 나오느냐? 물리원은 역학이 킬러로 나오고요. 화학은 1단원과 4단원, 계산인데, 계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더러워요. 문제가 어렵기보다는. 요 부분이 킬러로 나오고요. 생명은 유전이 킬러로 나와요. 지구학은 특정한 단원이 지정이 없어요. 이게 또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모든 영역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킬러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 특정 패턴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요 방법대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중3 때는요, 인문계 학생들은 통합과학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 두시고, 인문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과를 진학하고자 하는 중3생들은 물리원 화학원을 지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그래서 기본 개념을 하고 보통 6개월 정도 걸려요. 반년 정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하면 인문계 학생들은 그냥 통합과학 내신 대비로 내신 관리하고 끝나면 되는데, 자연계 이과 학생들은 물리원 화학원의 문제풀이로 심화로 다져가야 돼요. 그리고 정작 물리원 화학원이 개설이 된, 내신으로 개설된 고2 시기에는 과탐원, 아까 말한 대로 3과목이나 4과목 과탐원의 내신 대비를 하는데, 그때는 아무리 학교 내신 수준이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만큼으로 심화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기를 정도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고3 때 뭐합니까? 고3 때는 그 탐구 과목의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고2 때 학교 내신 수준에서 그럭저럭 보내고 고3에 진학을 하게 될 경우 수능에서 고2 때 못 푸는 영역은 고3 때도 꾸준히 못 풀어요. 수능 때까지. 그래서 고2 때는 킬러든 안 킬러든 모든 영역의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을 길러야 되고, 고3 때는 시간 단축. 의외로요, 이 과탐이 수능 때 시간 부족하다는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90%라는 얘기는 2등급 이하라는 얘기죠. 왜? 누적 11%까지가 2등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2등급 학생들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고2 때 내신 대비를 하더라도 수능 기출을 풀 수 있을 정도로 내신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학교 내신이 아무리 쉬워도. 자, 수능 과목을, 이거는 주로 서울대를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죠. 서울대나 카이스트. 물리 2와 화학 2를 수능 과목으로 가고 응시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최소한 고2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물리 2와 화학 2의 개념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주당 3시간씩. 그 다음에 수능 과목으로 생명과학 2나 지구학 2를 수능 과목으로 선택한 학생들은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른, 하지만 모든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모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작년 고3부터 올해 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이죠.
고교 블라인드 효과, 고교 블라인드가 적용이 돼서 학생부에 어느 고등학교라는 게 삭제가 된 상태에서 대학에 제공이 됐는데, 그게 과연 고교 블라인드가 고교 등급제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한편에서는 있었다, 한편에서 없었다, 뭐 많이 의견이 갈리는데, 일단은 볼까요? 고교 블라인드라는 걸 왜 적용을 했을까요? 고교 등급제가 없었다면 교육부에서 고교 블라인드라는 거를 제도로 만들었을까요? 고교 블라인드라는 거를 시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학들이 수시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고교 등급제가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요? 제가 고교 등급제가 있다, 없다 라고 확실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고교 등급제가 있다고 하면 대학 관계자가 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왜? 제가 그 내부 자료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없다라고 하기엔 정황상, 없으면 왜 교육부에서 고교 블라인드라는 걸 도입을 했을까요? 정황상은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무슨 고등학교 출신으로 수시 전형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이거는 교육부의 얘기입니다. 교육부의 얘기예요. 그래서 고교 블라인드가 도입이 되더라도 후광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상적이죠. 진로 선택 과목 잘해야 된다. 이상적이죠. 자,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자사고 중에 하나고가 있죠. 하나금융지주. 설립 때부터 뭐 말이 많았죠. 절차 다 무시하고 이명박 때 만들어진 학교인데, 자사고의 교과 내용 중에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자, 모든 과목을 제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과목을 기재했는데, 이 일부 과목이란 다른 자사고나 다른 일반고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에요. AP는 무엇의 약자냐?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대학 교육과정을 선이수하는 과목을 AP,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해요. 이 AP가 개설이 되어 있는 게 하나고고요. 하나고는 이게 또 시그니처예요. 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졸업 전까지 음악 연주 과목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대학 중에 예체능이 아닌, 대한민국 고등학교 중에 예술고가 아닌데 음악 연주가 개설이 된 학교는 하나고밖에 없다. 의무예요. 필수고. 학생의 수시 성적표를 봅니다. 학생부를 봅니다. 성적표를 보죠. 성적표에 음악 연주가 들어있어요. 근데 출신 고등학교는 가려져 있어요. 음악 연주가 있고 AP 물리학, AP 화학이 있어요. 이 친구 하나보다 대학에서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자, 외대국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반으로 시작하는 과목은 외대국어밖에 없어요. AP도 있고요. 미적분학 앞에 AP가 붙는 대학도, 붙는 고등학교도 외대국어와 한어고밖에 없습니다. 티가 나죠? 자, 민사고. 민사고는 수학의 강점이 있어요. 이산수학, 공업수학. 이산수학과 공업수학이 고등학교 교과에 개설이 된 학교는 민사고밖에 없어요. 유기화학이 개설이 된 학교도 민사고밖에 없습니다. 일반 고등과정에서. 프리캘큘러스, AP 캘큘러스라는 과목, 수학 과목인데 이것도 민사고밖에 없다. 미국 정치 참 특이점이 있죠. 거시경제, 미시경제, 민사고밖에 없어요. 상상고는요, 딱 대놓고 나와요. 수학적 사고와 통계, 수학적 사고와 적분. 한마디로 통계, 적분, 벡터인데, 통계, 적분, 벡터 앞에 수학적 사고라는 수식어를 장황하게 달아줬어요. 우리는 수학의 강점인 학교요. 대한민국 누구나 아는 수학의 정석 상상고입니다. 어느 고등학교는 고교 블라인드가 의미가 없고요. 어느 고등학교는 고교 블라인드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래도 저희가 평촌 S1 과학학원이니까
평촌 지역의 고등학교는 블라인드 효과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손해가 되겠습니까? 도움도 손해도 없어요. 자, 우픈 얘기죠. 그 다음, 저랑 많이 전화로 상담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고, 개인적으로 문자나 또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고, 의대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학생 역량에 따라 다르죠. 원론적인 얘기인데, 통계로 좀 판단의 기준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자료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는 올해 처음 선발이니까 통계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평준화 일반고 학생들이 전체의 40%를 점유하고요. 전국 자사고, 전사고라고 하죠. 수학의 정석, 상산고라는 거. 그 다음에 지역 자사고가 있죠. 여기가 전체의 49%예요. 49%. 근데 웃기는 건 전국이든 지역이든 자사고 재학생이 일반고 재학생과 비교했을 때에 10%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재학생은 10%가 안 되는데 의대 계열의 의학 계열의 합격생은 49.6%,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이거는 자사고가 의대 가기에 좋은 학교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의대를 갈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진 친구들이 주로 자사고를 통해서 의대 진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평준화 일반고, 시험 봐서 일반고로 가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비평준화 일반고의 재학생 수는 굉장히 극소수인데도 점유 비율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고 이렇게 나오고, 외고는 원래 문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따로 재수하면서 이과 공부를 통해서 정시로 의대를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합격자 수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과학고 같은 경우에도 주로 재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는데, 이제는 영재고 출신들 서약서를 받죠. 의대 진학 못하게끔. 자, 그렇다라는 거. 자, 이제까지 제가 준비해드린 자료고요. 지금부터는 여기 화면에 제 핸드폰 번호